더 옆으로 가긴 한데 이제 저는 사실은 군대를 되게 늦게 가게 돼서 해군 장교로 복무를 했는데 채출을 당해서 이 참모총장 비서실에 그 일원이 돼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이제 한국의 군의 상층부를 낮은 계급이 이제 보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참모부서이기 때문에 미군들이 이제 가끔 놀러 오거든요. 저도 영어도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 가면 참모부서에서 저와 동기 중에 이제 통역 장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군인들이 자주 섞인 말로 하는 것 중에 있었는데 뭐가 있냐면 미군 장교들이 한국 장교들을 상대하면 이제 그 신발과 관련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경악을 한답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한국은 장성이 되게 되면 별을 달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군화에 오버로크라 그러나요? 지퍼를 답니다. 가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끈을 묶고 이게 너무 귀찮으니까 회식을 갔는데 군화를 신고 있으면 이거 뭐 어디 밥 먹으러 올라가야 되는데 끈을 다 풀어야 되지 나오면 해야지 이게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끈을 둔 채로 옆에다가 이렇게 지퍼를 달아서 신고 다닙니다. 물론 이제 뭐 장성 이상이 아니면 그런 짓은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미군 장교들이 보면 경악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 미군 장교들은 지퍼가 문제가 뭐냐면 왜 끈을 달아뒀느냐 지퍼가 편한데 지퍼는 터지게 되면 전투력이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끈은 예를 들면 끊어지더라도 어떻게 열기설기 하거나 이래서 되게 좀 수습이 되는데 지퍼는 떠지는 순간 이 신발이 없어지는 거고 전작에서 신발이 없어진다는 것은 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죽게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미군의 입장에서는 이건 영창을 가리는데 장군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얘기냐면 지퍼를 달았다가 폭탄을 맞고 죽어봤기 때문에 절대 그런 짓을 안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잘 아시겠지만 한국 부대는 실내에서 근무를 하면 다 슬리퍼를 신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미군 장교들이 오면 야 얘들하고 우리가 동맹을 해야 되자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농담 삼아서. 그러니까 슬리퍼를 신고 있다가 건물에 폭탄이 떨어지면 슬리퍼 신고 가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뭐 무좀이 나건 말건 하여튼 절대 슬리퍼 같은 거를 신고 있는 건 이건 네가 전투를 안 하겠다는 넌 군인이 아니란 얘기다. 이게 이제 미군이 전투를 하면서 나온 기율인데 이게 한국 군대가 그렇게 접전제의를 안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자질구레하지만 미군은 굉장히 쌓여 있는데 이게 과연 될까?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상 중국의 현 상황이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뭐냐? 우리의 상황인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금 말한 것은 이제 글로벌한 차원입니다. 글로벌한 차원이고 이거에서 미군을 뒤집는다? 이거는 아마 한 세대인데 절대 안 된다. 이게 사실은 좀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 약간 착각을 해서 기우뚱하다가 30년 내에 특히 이제 국방력 부분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을 따라잡을 나라가 있을까? 이건 없을 것 같다. 중국이 아무리 잘 나가도. 이게 건데 문제는 뭐냐면 아시아의 문제인 것이죠. 아까 제가 앞에 이제 기록만 해놓고 안 하겠지만 이게 트럼프 때 그런 게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포린 팔러시라는 이게 학술지도 아니고 약간 애매한 잡지에 이제 알다시피 피벗 투 아시아라는 글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유럽이 첫 번째, 중동이 두 번째, 아시아는 사실상 세 번째 정도의 중요성이었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아시아를 중요시하겠다. 그래서 피벗 투 아시아라고 해서 아시아 회귀 정책을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 내놓습니다. 이게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가 끝나고 나서 왜 그러냐 보니까 자기들이 좀 냉자에 개설을 해도 글로벌한 차원이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의 차원에서 특히 동아시아 차원에서는 이게 중국한테 우리 함부로 할 수 없을 경우가 생기겠다. 이런 이제 우려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정책이 이제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힘의 비교로 하면. 사실은 글로벌한 차원의 아시아로 보게 되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지금 미군이 가지고 있는 이 중국에 대한 공포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애가 조금 컸는데 내가 질까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얘 동네에 갔는데 내 마음대로 못 할 것 같은 사실은 두려움인 겁니다. 이게 좀 냉정한 국제정치 형식에서 그런 것이죠.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어요. 이제까지 중국식 용어로 한다면 지들이 전 세계적으로 깡패 노릇을 해놓고 우리가 우리 동네에서 조금 어깨 좀 으쓱으쓱 하겠다는데 이걸 못 참고 우리를 두드려 패려 그러느냐.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좀 느낌을 가지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이제 제가 이후에 말씀드린 건데 보시면 이제 18페이지의 그림을 보시면 이게 사실은 몇 년 전 그림이긴 하지만 이게 중국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근데 중국 정보관사는 가장 피해야 될 게 잠번하면 친중 소리를 듣게 되는데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중국이 가지고 있는 약간 포위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근거를 좀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물론 중국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니죠. 소련을 포위하려다 보니까 이 러시아 대륙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계속해서 이탈대전 이후에 군사기지를 늘려오고 동맹국을 늘려왔습니다. 이 파란색이 이제 미국의 군사 동맹과 진한 파란색이 미군의 군사기지의 위치거든요. 이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소련은 붕괴돼서 러시아가 됐지만 중국이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 이제 사실은 중국 포위망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놓고 보면 사실은 뭐 중국이 뭐 이국과 한번 해보겠다. 이건 사실은 아직까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이죠. 완전히 이제 포위를 하고 있는 거고 더구나 여기에 대해 더 늘려가려고 미국은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뉴스를 아마 큰 뉴스는 아니셨겠지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미국의 이제 언론 이런 것들이 중국이 패권주로 나가고 있다 이러면서 지명을 하나를 작년 말인가 올해 초에 지명 하나를 뉴스화를 했어요. 그게 어디냐면 거기 별표되어 있는 과다르입니다. 이제 파키스탄의 이제 그 해안가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여기에다가 중국이 군사기지를 건설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주요 언론들에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군사 패권으로 나가려고 그런다. 이런 걸 막 이제 뉴스화를 했어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사실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너무 억울하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은 지금까지 오보입니다. 그러니까 과다르에 사실은 중국이 1대1로 뒤에 설명을 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제 투자를 하면서 여기에 중국이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그러면은 여기에 약간 우리가 얘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군사 기지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말을 좀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협상 내용 얘기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유럽이나 이제 주요 서구 언론들이 다 여기다 군사기지 짓기로 했다 하면서 두 번째 군사기지가 나왔다 이런 거죠. 근데 자 그러면은 중국에 군사기지가 없냐? 있습니다. 딱 하나 지금 지부티에 딱 하나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이 운영하는 해외 군사기지는. 그리고 여기에는 사실 이건 뭐냐면 임차 주둔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봤듯이 무슨 동맹 주둔기지가 아니라 땅을 빌려서 하는 거고 이 지부티 내에는 미군의 군사기지도 있고 일본군의 군사기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지금 수에즈 운하로 들어가는 길목이거든요. 그리고 이 앞바다가 바로 이제 아프리카에서 해적이 출몰한다는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명분이 있는 거죠. 중국 배들이 납치도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여기에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몇 개 나라가 같이 주둔을 하고 있고 이게 사실은 현재까지 중국이 해외에 만든 유일한 군사 기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직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중국의 동맹국이 몇 개 나라죠? 사실 하나입니다. 북한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아직까지 중국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시아 차원에서 보면 약간 달라지고 중국이 그동안 커온 게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해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시아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이 사이에 사실은 우리가 아주 정 한가운데 지금 끼어 있는 거고요. 이건 자 그림으로 간단히 그런 거 다른 게 아니라 중국이 이제 미국이 중국 본토를 쳤을 때 이제 실력이 향상이 됐다는 거죠. 당연하지만. 근데 사실 중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넓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최근에 이 능력이 확보가 됐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 19페이지 그림이 한마디로 중국의 미사일이나 중국의 항공기가 이제 쳐낼 수 있는 대충의 이제 구역을 설명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넓어져서 한 2010년이 돼야 이 앤더슨이라고 밑에 우측 하단에 있는데 이게 이제 괌기지거든요. 이제 미군의 괌기지를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는 실제 이제 붙어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그나마 좀 미사일을 날려볼 수 있는 이게 사실은 확보된 게 몇 년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군 항공기나 미사일이 오게 되면 본토로 침략하게 되면 방어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밑에 건데 이게 진한 게 이제 사실은 미사일이고 이제 좀 이제 10개 칠해진 게 항공기로 커버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면 중국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이게 커버하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럭저럭 전 국토를 커버할 수 있게 된 게 사실은 아주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미군을 생각했을 때.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한 70년대 말까지 홍콩 쪽에서 중국의 인민일보에 보면 가끔씩 미군을 성토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지금 남중국해가 한참 뉴스가 되니까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뭐냐 하면 미군 해군 욕을 엄청나게 써요. 가끔씩 인민일보가요.
마오쩌둥 말기에. 왜 그러냐면 거기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콩 쪽에서 대충 들어와도 별로 막을 수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미사일도 안 닿고 뭐 높이 뜨면. 옆에로 이게 좀 옆에 돌아가면 성능 좋은 미군 비행기가 들어가면 뭐 항공기를 떠올려도 이제 얘를 쫓아가기 전에 기름이 떨어져 돌아와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거는 이게 공개가 안 돼 있게 그러지만 남중국해에서 이게 미군이 거기다 항공모함을 띄워놓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중국 남쪽을 많이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인민일보 기사가 뭐였냐면 한 번만 더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이제 연례 행사였습니다. 근데 가만두지 않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기사를 보면 해마다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영광이가 뭐고 사실 당시에 그 미군이 많이 왔다 갔다 했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둘의 감정 또 남중국해에서 대립의 역사가 좀 오래된 그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중국의 자체적인 방어가 커졌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을 뿌게 되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좀 슬픈 일인데 지금 뭐 150%로 뭐 우리 보고 뭐 부담금 늘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나가야 되면 과연 우리가 중국을 믿을 수 있을까? 중국을 전공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장기적으로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간단히 수치만 봐도 보면 뭐냐면 이게 지금 인도는 지금 제외가 됐는데 호주, 일본, 뭐 대만은 이제 중국이 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통계자료에서 빼버리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뭐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래서 세계은행이나 뭐 이런 주요 자료를 보게 되면 하여튼 이 미국이 있는 동태평양을 제외하고 서태평양에 있는 모든 나라를 인도까지를 다 합쳐서 계산을 하면 최근에 중국 GDP가 이거와 비슷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하게 되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가 힘을 합쳐야지만 경제적으로 지금 중국과 상대해 볼 수 있는 지금 수준에 된 거예요. 중국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아시아의 나라들도 성장세를 유지하지만 중국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한 몇 년 전부터 비슷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추세가 계속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모든 나라들이 서태평양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토탈로 중국에 대항을 해도 경제력이 상대가 안 될 상황이 될 게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국방비는 더 심합니다. 아까 이제 미국 국방비 절대적이라고 했지만 아시아 국방비를 보게 되면 지금 동아시아에서 국방비로 보게 되면 물론 이건 이제 그 중국이 겉으로 내놓는 국방비하고 실제 국방비 많이 차이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상 50%를 이미 뛰어넘었고 거기 보시면 거의 70%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체 그 국방비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이 상태로 계속하면 우리가 지금은 이제 뭐 지금 우리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지만 과연 이게 속된 말로 뭐 미국 놈이 나을까 중국 놈이 나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릴 수도 있는 게 이게 객관적인 수치로 좀 보인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뭐 아시아 회계 정치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런 수치들이 중요한 이유가 뭐 이 논리가 반드시 맞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지금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약간 보인다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시아 전체를 합쳐도 사실은 미래를 계산해 보면 경제력 있는 국방이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 미국이 굉장히 신경 쓰는 나라가 어디냐면 인도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인도하고 중국이 전통적으로 이제 국정 문제 영향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게 대충 미국의 기존 국방력 동맹국들 일본과 한국을 합쳐놔도 별로 중국이 잘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동아에 이제 솔직한 얘기로 보면 이제 한국은 좀 간을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 국가들을 보면 애들도 언제 중국으로 좀 돌아설지 모를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과연 우리가 좀 부담을 덜면서 이 중국을 막으려고 그러는데 이 나라 밖에는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도하고 이 동남아하고 동아시아를 전체를 연결하지 않으면 중국을 커버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규모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이게 선명하게 드러난 게 원래 이제 미국의 이 지역별 사령부가 아시다시피 태평양 사령부가 따로 있었는데 이걸 최근에 올해 초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그래서 이게 한 덩어리로 커버할 수 있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큰 사령부 규모가 됐습니다. 이건 사실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도까지 포함했지만 그렇게 뭐 겉으로 말하지만 이건 완전히 이제 중국 봉쇄를 하기 위한 사령부의 재편이죠. 이렇게 해야지만 상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뭐 이제 그 다음에도 이제 뭐 그림으로 설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다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뭐 추가로 드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중국의 본토 방어 능력이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미국 애들이 주요 이제 싱크탱크나 이런 데서 끊임없이 워게임을 돌립니다. 뭐 이게 그 구체적인 기술적인 사안은 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게 비밀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 랜드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것들이 뭐 단행본식으로 해서 다 이게 해마다 뭐 내고 있거든요. 근데 뭐 최근에 보면 남중국해, 그 다음에 대만 해협 이런 데에서 이제 보면 이제 미군이 상정을 해서 요 게임을 돌립니다. 다행히도 한반도는 잘 안 들어갑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미군이 생각할 때 중국과 한판 붙으면 남중국해 아니면 대만 해협이라는 거죠. 이걸 보면 이제 이 미국이 중국과 붙을 때 어디에 붙을지 대충 얘기를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직까지 안 나오는데 이 워게임 결과를 보면 이 아시아에서 중국의 힘이 세지고 있다고 했지만 미국이 스스로 돌렸을 때도 아직까지 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항상 걱정이 붙는 게 뭐냐면 몇천 명이 죽을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 미국의 걱정은 중국에 진다는 게 아니라 이게 글로벌 차원에서 무슨 뭐 핵전쟁이 했든지 아니면 크게 붙었든지 아시아에서 조그맣게 붙었든지 간에 진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많이 피해를 당해서 국내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리거나 아니면 좀 체면은 있는 것.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미국의 걱정이고 이걸 굉장히 이제 진지하게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몇 년에 비해서 더 많이 죽을 것 같고 약간 잘못하면은 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걱정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군이 평가하는 객관적인 수준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미국 측에서 이러한 평가는 미국이 이거를 이렇게 과장해서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경향은 아니거든요. 2008년 이후에 오히려 우리가 뭐 요즘은 많이 잊혀진 말이지만 군산복합체가 됐든 이런 정책기구들은 중국 위협력을 확산시킬수록 돈이 되기 때문에 중국의 힘을 굉장히 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런 것들 좀 바뀌어서 객관적으로 나오는 수치나 시나리오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말씀드리면. 자, 이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사실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지금까지 정리를 하면 글로벌 차에서는 안 되는데, 아시아에서는 뭐 중국이 사실상 50%가 넘기 때문에 말장난을 하자면 상대적인 우위에서 절대적 우위로 가지고 있다. 미국을 빼게 되면 뭐 이런 상황이다. 자, 근데 미국은 또 어떻게 바뀌었냐? 여기서 이제 복잡해지는 게 미국도 사실 좀 변화가 있는 것이죠. 뭐 이것도 사실은 학자들이 좋아하는 말장난이 한데, 미국이 대세 하락인 것은 어느 수치로 봐도 사실상 맞습니다. 거기 뭐 23페이지에 그림을 그려놨지만, 뭐 국방비의 수준이라든지,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무역량의 수준이라든지, 무역량은 수입 수출을 다 합치기 때문에 미국이 아직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따라잡을 수 있을 때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전체적인 힘은 분명히 작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전처럼 절대적인 지위의 이 강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학자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미국이 뭐 쇠퇴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사실상 자기들의 힘을 빼려고 하는 후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 보이는 모습인 거죠. 예를 들면, 이 미국의 힘이 인류의 자유를 뺏기거나 미국의 절대적인 패권이, 사라지지를 않는데,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주한미군이 자신들이 부담했던 거를 좀 더 줄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이제 뭐 군사를 뺄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를 흘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러한 대세의 하락의 측면, 절대적인 주의가 바뀌지는 않지만 이거에서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반영된 걸 수도 있는데 국내 정치적으로도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트럼프가 과연 일시적인 현상이냐, 그렇지 않다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이 확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 70년대 이후에 미국은 이렇게 뭐 그래프로 그려놓게 되면 이제 뭐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그놈인 것 같지만 어찌됐든 민주당과 공화당의 격차가 계속 커져왔다. 그게 이제 트럼프 때 이제 폭발을 한 것이고, 이 경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양극단이 분열되는, 좌우가 분열되는 정치 구조, 그다음에 포퓰리즘이 강조되는 정치 구조, 더구나 미국의 힘이 조금씩 사그라드는 정치 구조에서는 지금과 같은 정책적인 방향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제 미국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최근에 나오는 단어긴 한데, 그래서 미국 학자들이 지금 이런 변화를, 미국 학자들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윌슨주의가 드디어 미국에서 망가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윌슨주의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아마 뭐 아주 예전에 뭐 세계사 이런 수업을 들었던 걸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윌슨 대통령 미국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제연맹을 1차 대전에 창설을 했죠. 그런데 이제 웃기게도
미국 의회에서 비준을 안 해서 아시다시피 미국만 빼놓고 국제연맹이 창설이 돼서 결국엔 국제연맹이 아무 쓸모가 없게 돼서 2차 대전이 일어나고 후에 이제 국제연합이 창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이상주의적인 거죠. 이게 우리가 서로서로 힘을 합치면 세계 평화를 기여할 수 있고 이 가운데서 미국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기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미국의 모습, 뭐 실질 모습은 어쨌든 간에 민주주의의 전파를 강조하고 독재 정권 타도를 강조하고 이러면서 이제 미국적 가치를 투입하기 위해서 인권을 강조하고 이러면서 군사적인 침공도 마다하지 않는 이게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깔려있는 기본적인 것이었고 우리가 흔히 미국이 보수주의니 그렇지만 보수주의조차도 사실은 이 기본적인 윌슨 대통령부터 이어지는 이 기본적인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사실은 이게 깨지고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더 이상 이런 식의 개입주의에서 이제 실질적인 후퇴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트럼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국민들의 전체적인 여론의 추이,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게 당파적인 분리 이런 것들 속에서 계속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실제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도 이미 이런 모습이 약간 보이고 있었다고 이제 학자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좋아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윌슨주의가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트럼프가 다음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동맹국으로의 부담 확대 그 다음에 미군의 어떻게 보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쇠퇴는 아니지만 일정 정도의 국제적인 정치 질서에서의 후퇴 이런 것들은 계속 다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지금 일반적인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은 우리 입장이었죠. 이게 이제 왜 우리한테 중요시하게 되냐면, 이게 사실은 왜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도 되냐면, 계속 앉아있기 말고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건 많이 들어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 제가 이제 보면 24페이지에 허브 앤 스포크스 이런 말을 써놨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미국이 이제 나토, EU 국가하고 주로 겹치지만, 유럽에서 나토하고 동맹을 할 때는, 이렇게 미국이 있지만 대충 동등한 지위를 이렇게 유지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나토에 보면 사령관이 나토군이 사령관은 미국인이 아니고 이런 것도 많고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충 한 덩어리로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이 아시아 동맹은 어떻게 했냐면 이게 허브가 뭐냐면 이 마차 바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옛날 그 서부 영화 보면 이게 허브고 이 바깥에 이 살이 이 스포크스입니다. 이 스포크라고 부르는데 이 구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일본, 한국 이런 애들은 미국이라는 이 중심축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구조였습니다. 2차 대전 이후의 동맹 구조가. 근데 이게 왜 그 차이가 있냐면 이걸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일본과 한국이 따로 연결을 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 한일 정보조약이 왜 중요하냐면 이 기본적인 논지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본과 한국이 따로 만나는 것 자체를 사실은 2000년대 전까지만 해도 미군이 반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뭔가 군사적인 협력을 맺는데 일정 정도 이상을 간다. 그러면은 이 기조에 어긋나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막았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오히려 미국이 우겨서 연결을 시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실은 동맹 구조 자체가 바뀌는 거고, 이게 사실 이제 네트워크화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네트워크화 되는 구조는 우리가 흔히 네트워크에서 인터넷처럼 네트워크에서 상상하는 이렇게 평등한 구조는 아닙니다. 굳이 말하자면 미국이 가장 크지만 일본을 좀 중요한 네트워크로 해서 다 연결을 하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밀순주의의 약화라든지 미국의 어떤 후퇴에서라든지 여기서 이제 우리하고 관계돼서 동맹체제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건 방금 말씀드렸던 것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군이 다 분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선을 연결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저 바퀴축과 살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미국이 아시아 동맹을 믿지를 못했어요. 한국이 보게 되면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오래전 기억으로 떠올리고 있지만 70년대만 해도 미국이 봤을 때는 이게 좌익이 활개치고 있고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가끔씩 예를 들면 그게 1, 2 사건이 언제였죠? 한 70년대만 해도 간첩이 와가지고 청와대를 습기해보고 이러니까 야 이게 만약에 순간적으로 예를 들면서 이게 성공을 해가지고 연합사가 털린다 이러면은 이게 같이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미군의 정보가 흘러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미군의 입장에서 예를 들면 좌익 세력이 준동을 해서 어디 특정 지역을 점령해서
미군 기지가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네트워크가 되어 있으면 이게 다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맹국을 못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중심적 위치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오래 유지되다 보니까 이에 대한 설마 이제 한국이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됐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비용을 전가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무기 체계가 또 바뀌게 된 겁니다. 사실 일부는. 이게 MD가 왜 그러냐면 MD는 뭡니까? MD는 사실은 네트워크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기 체계의 변화, 그 다음에 비용 부담을 전가하려는 것, 그 다음에 동맹국들의 안정화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동맹 구조가 바뀌면서 사실은 우리가 아는 한일 정보 협정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오게 됐다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우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걸 이제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뭐 MD도 뭐 다시 사고해 본다는지, 뭐 그 다음에 이제 알다시피 사드 문제였을 때 고생을 엄청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적당히 뭉개면서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드를 도입한 것도 이제 지금 또 다시 얘기가 나와서 잘못하면 또 중국하고 한판 해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뉴스 보면 환경 양평가 끝나서 이제 제대로 이제 공식적으로 설치한다 그래서 그런데 솔직히 이게 뭐 내부적으로 작년에 워낙 남북 관계가 복잡했기 때문에 이거에 정신을 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변화가 사실은 약간 좀 확정이 된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걸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서 그냥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작년에 7월에 이게 아시아 재보증 법안이라는 게 미국 의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이게 사실은 뭐 아주 기존의 얘기를 다시 한 거기 때문에 중요한 뉴스는 아니지만 이걸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 내용은 아닙니다. 뭐냐면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대만 무기 판매를 좀 많이 하겠다. 이걸 이제 미국의 특징이 이게 정책을 약간 법안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긴 한데 우리 법의 견야가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이것을 넣고 그 다음에 남중국해에서 지금 미국이 중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이 군함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항해의 자유작전이라는데 이걸 이제 사실은 법제화해서 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아시아 동맹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한국 관련 내용이 뭐가 있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뭐냐면 제가 글씨를 작게 써놨지만 24페이지에 보면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죽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걸 한미동맹의 역할을 규정을 해놨어요. 법으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한미의 삼각 안보 역량을 미사일 방어, 정보 공유, 다른 국방 관련 내용을 심화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드 이런 배치를 하면서 다 이거 안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게 사실 이미 미국 법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의 학계가 됐든 아니면 정책계가 됐든 이게 그냥 그렇게 가기로 된 거 아니냐. 이게 합의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다음 별로 논쟁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그냥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게 지금 법제화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게 지금 우리의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여기서 굳이 새로운 단어를 탔죠. 인도태평양 지역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냐면 주한미군은 거기까지 얘기는 안 했지만 주한미군은 한반도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의 기본 입장인데 사실 이걸로 하면은 인도까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인도태평양 사령국 확대에 따라서 한미동맹이 인도까지 지금 범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이렇게 지금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이제 좀 복잡한 얘기지만 이게 이제 사실은 중국과 미국이라는 향후에 이제 국제정치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의 얘기입니다. 뭐 좀 복잡하냐 정리를 하자면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이 1위 자리를 박탈당한 일은 없을 거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중국이 미국이 감히 그냥 함부로 나댈 수 없게 할 정도로 큰 건 사실인 것 같다. 그리고 사실은 미국은 이거를 좀 미리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의 크기가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과거 같은 아주 강력한 글로벌 패권의 모습이 조금 줄어들면서 동맹에게 부담을 좀 전가하고 이 속에서 동맹 구조가 좀 변화하게 되고 이 구조 속에 지금 우리가 좀 끼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중국에 관련된 얘기는 좀 몇 가지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중국 정치에서